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월 9일분에 해당되는 수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보시고 PPT를 화면에 동시에 넣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들어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강의 자료에 제가 수업에 관련된다고 해서 게시한 것을 되도록이면 복사를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 갖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시 약간 메모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기능은 제일 먼저 컴퓨터 화면을 봐서 수업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필요시 우리가 이제 PPT도 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라고 하는 걸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세 개를 갖다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바빠지는데 이제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화면을 보고 있고 설명하다가 PPT를 보다가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PPT를 좀 더 뭐라 그럽니까, 이해하기 쉽게 가깝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난 시간에 멈췄던 곳 고대 근동 사료 비문 점토판 이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갖고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그러니까 사료에서 이제 비문 나오고 점토판 나오는 데를 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 비문 사료를 고대 근동 사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보통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결과를 지배자들이 새겨 넣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 어떤 전투를 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해서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곳곳에서 한국 역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요한 전쟁, 전투, 시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점토판 같은 것은 내구성이 좋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자, 그 점토판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문서들을 갖다가 적어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료의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얘기를 다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계약 문서 같은 것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을 뭘 했느냐, 주로 신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그 권력자들이 건축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비문에 새겨져 있는 방식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사료에는 군대를 데리고 어디 가서 원정한 것, 전쟁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 정부가 펼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사적인 영역, 사적이라는 거는 프라이빗한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이런저런 지식인들이 글을 쓴 것들, 뭐 주로 시를 썼다든지 해갖고 문학 작품, 학문이나 과학 같은 것들도 특히 점성술, 점쳐가지고 이제 그 결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토판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그죠? 그 부근에 집중적으로 고대 유적지들이 몰려 있다. 즉 우룩이라고 하는 곳,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 니누웨, 그리고 하투사, 이런 곳들에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갖다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내를 갖고 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그 23에 나와 있는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이 왼쪽 위로 올라가면 이 소아시아 해안이 나오고 파란 색깔이 바다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고대 근동은 바로 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부터 해갖고 쭉 동쪽으로 가다 보면 문명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명권으로 또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안에 있는 강과 강사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의 문명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란 쪽을 향해 가면 엘람이 나타나. 엘람에서 위로 올라가면 메디아가 나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되는 내륙 이란이 나타나죠. 자, 이 가는 어느 선에서 이제 고대 근동을 어떤 구분선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요 문명권에서 이 지중해에서 봤을 때 그죠? 그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보통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고대 문명이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히브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했는데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유일신을 믿는 즉 여호와 신이라 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자 거룩한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람처럼 생물학적 관계에서 아들이 아니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아들이 돼갖고 삼위가 일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 팔레스틴 지역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대륙이 아프리카가 나오는데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반도를 갖다 시나이 반도라 그러는데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바로 나일강이 나오면서 이집트가 시작.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죠. 이집트 문명이 있던 이 지역. 그러고 난 다음에 터키가 있던 아나톨리아. 그러고 난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4대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대 지역. 그래서 그걸 갖다 지도를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제가 그림만 보고 설명할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한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대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4대 지역인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대 지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코아가 있어요. 코아는 핵심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는데 핵심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예요. 코아가 어디냐? 팔레스틴 지역. 주변부가 이 페리페리라 그러는데요. 주변부가 이게 팔레스틴 반도 그리고 우리가 뭐 아나톨리아 지역 또 더 넣으라고 한다면 이제 페르시아 지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고대 근동은 항상 이 주연 배우가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다. 그리고 주변에서 막강한 영향을 끼친 것도 있는데 팔레스틴 우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이 지역 이스라엘만 살았던 건 아니죠. 그리고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 지역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핵심과 주변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에 관한 정확한 사건사를 얘기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걸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부터 먼저 해서 사건사적으로 정리하는 데로 넘어간다. 38페이지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메르 시대가 있고 우란다 아카드 시대가 있으니까 수메르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도 이제 공부를 하려면 늘 말한 것처럼 뭐 가지고 공부하느냐면 사료 얘기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사료. 그래서 사료는 뭐 어느 시대나 비슷하긴 한데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영어로 적어도 좀 죄송한데 Administrative Document라고 그래서 이게 행정문서라고 그래요. 사료는 항상 지배자하고 피지배의 관계가 있으니까 행정문서가 있고 Royal Inscription 왕이 새겨 넣은 거니까 왕의 비문이라고 얘기해요. 왕의 비문. 자, 왕의 비문이다. 여러분 좀 발음이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Royal Inscription은 왕의 비문이다. 왕의 비석에 새긴 것이 이 공문서예요. 이런 것도 공문서라기보다는 공식. 자, Royal Inscription 중간을 보세요. 지금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쓰는데 Royal Inscription
왕의 비문. 이게 이제 중요한 사료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메르 시대의 어떤 지배자의 계보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것만 적어놓은 점토판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수메르 왕명부라고 그러는데, 수메리안 킹리스트다. 그래서 수메리안 킹리스트는 수메르의 왕명부다. 왕의 명부다. 수메르 왕명부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냥 사람 이름은 쭉 나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수메르 왕명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믿기기가 힘들다. 왜? 어떤 사람은 몇천 년 다스렸다 그러고, 그죠? 한 50년 다스리기도 힘든데 몇천 년을 다스리니까 이거 믿기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료가 이제 발견되는 곳 쭉 읽어보시면 아다브, 뭐 키시, 니프루, 움마, 우루, 우룩, 마리. 지금 지도 보면서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 수메르 시대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관련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고. 그럼 초기 수메르 사회가 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수메르 사회를 말할 때 문명이 막 들어선 겁니다. 이제 원시 시대에서 완전 전환이 돼가지고 문명이 막 들어섰을 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어디 하냐면요. 여기 그 이건 이제 영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데 대략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도시국가가 그 당시에 수십 개가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도시국가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번화했던 사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유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먼 옛날인데도 뭐 고동 문명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게 있어요. 반경 15km 내의 지역에 도시 거민들이 살았다라고 해요. 반경 15km가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다라고. 이 반경이랑은 반지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 둘레가 곱하기 2니까 30km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크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에 서울을 보게 되면 이 서울이 과연 반경 얼마를 차죠?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이 도시 하나가 서울 못지않게 크다라고 뭐 이거보다 서울보다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그 광활한 영토에 사람들이 몰릴 정도면 인구가 많이 몰리면 정말 지금처럼 뭐 1,000만 명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이 몰려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5km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단순한 산업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번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기원전 2334년 정도가 되면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수메르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힘이 많이 약화되고 아카드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돼 나간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테리토리얼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단순한 도시의 국가의 면모에서 영토 국가적인 면모로 나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테리토리얼 스테이트로 면모를 보일 수가 있다. 영토 국가. 그래서 이게 BC 2300년대에 이미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등 문명, 즉 외부에서 들어온 아카드인들이 원주민 수메르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문화적인 영향력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 어떤 문명의 전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메소포타미아 주변부로 이제 확대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지배자들이 야심을 가지면서 넓은 영토를 자꾸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정복지가 생기게 돼. 영토가 이제 정복이 되니까 거기다 누굴 보내야 돼. 왕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다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의 뜻을 받은 그가 믿는 측근들이 가서 대신 통치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드디어 이제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이제 체제가 잡히면서 이 대리로 통치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수메르 언어가 뭐냐면 엔시라고 여기를 보여줘요. 그죠? 엔시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요. 지배자나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 이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그런 지배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토가 확대되니까 문헌에서 이제 지배자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도 이제 달라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유별나게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군데 예를 들어서 김모씨인데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나는 김모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모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형용사가 이제 길어집니다. 뭐 하고 뭐 위대하고 군사가 많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 일을 칭찬하는 과장하는 그런 형용어구가 다 붙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다 루갈 반다다 루갈 자겟이다 함무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재밌는데 이게 이제 수메르어도 쓰여지기도 하고 아카드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루갈 아눕다 림무바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이제 현대어에서 번역할 때는 King of Four Corners에서 구석 4개의 왕이다. 구석 4개가 뭐냐? 동서남북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석이라고 하는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 곳 저쪽 곳 이쪽 곳 저쪽 곳 하면은 동서남북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 우리 번역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4개의 왕이다. 그러니까 4 뭡니까? 바운더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4가지 경계를 지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왕. 잘못 알고 이거 사시사철 4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이 four corners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갈 안눕다 림무바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메르어입니다. 아카도도 아니고 이 의미는 루갈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서 보통은 지배자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배자 왕이냐? 안눕다 림무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눕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뭐냐면요. 그 구석을 나타내요. 코너를 나타내요. 림무가 바로 4를 나타내요. 숫자를 나타내요. 4가지 구석의 왕이다. 바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이 수식 비수식 관계에서 무생물이 주어가 돼가지고 수식할 때는 바가 나옵니다. 수메르어의 하나의 특징인데 그래서 뭐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의 each 같은 뜻이 된다. each ITS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 구석의 왕 이런 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수메르에서 이제 아카드 시대로 좀 넘어가면서 영토 국가화하면서 자기 표현도 강화되면서 막 영토 국가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남단에 가장 뛰어난 문명이 이제 온 근동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루 사망주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뭐 통사적인 요약할 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100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몇 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문화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참고 자료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 된다고 이제 제시했죠. 영어로 된 원서는 이거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원서가 있는데 이거의 원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69에서 79페이지가 있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 된 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몇 차례 번역이 되는데 이서구 번역에 이 보렌이 적었던 이 고대사 서양 고대사 개론서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일단 필요 없는 거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우루남무가 나타나요. 우루남무가 이 왕조를 개창하고 이어서 슐기가 나타나고 세 번째 왕은 아마르 수엔이고요. 뭐 다른 말로 아마르 신이라고도 얘기해요. 발음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르 쭈엔, 뭐 수엔, 아마르 신이라고. 그 밑에 슈신이고 그 밑에 이비신. 이비신 때 이제 이 왕조가 몰락하게 된. 이 5대에 걸쳐서 엄청난 문화적인 경제적 전성기를 갖다가 누렸던 우루의 삼왕조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우루남무 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좀 보는 것이죠.
예, PPT를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PPT를 보게 되면은 PPT에 보면은 11번으로 나올 겁니다. 숫자로. 그거 보면 우루나무에 대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왜 함무라비 법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우루나무의 법전을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존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물론 뭐 그 전에 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 남아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거. 기원전 2100에서 2050년 사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런 법전이 있어요. 자, 취지는 함무라비가 후대에 만든 취지하고 같은데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이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출토된 것은 니프루라고 하는 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메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돼요? 1952년에 우루남무를 갖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해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40개 조항이 판독이 돼 이해가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민법, 사법에 관한 건데 살인에 대해서, 절도에 대해서, 납치, 결혼, 성관계, 이혼, 노예, 상해, 위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 내용 그대로 담고 있는 거 내용이 좀 더 많아지는데 함무라비 법칙을 따라가니까 우루남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함무라비가 조직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 우루남무의 법적. 우루남무는 이렇게 중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네 명의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일일이 이런 걸 하나 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루 사망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 왕조 지배자들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를 느끼느냐 했을 때에 자신감이 많아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앞서 우리가 이제 기원전 2300년대에 4개 왕인 것처럼 이때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비슷한 자기를 강화하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라고 자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저도 그런 문서를 읽었던 기억이 자꾸 나는데 끊임없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그러니까 나는 광대한 영토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수메르 아카드를 갖다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고대 근동이 있는데 이게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잘 보셨는데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전체에서 봤을 때에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T가 티그리스 강이고 U가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러면 이 양 강 사이에 이 농사 짓는 땅이 있는데 그 밑에가 수메르입니다. S. 위에가 아카드 지역. 그러니까 보통은 수메르 지역에서 지배자들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조상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를 다 포함하는 왕이라고 스스로를 자꾸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우루 사망조 시대도 위치는 다 수메르 지역인데 이걸 다 포괄하는 통합적인 왕이라고 스스로를 자꾸 과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떠들어야 그게 먹혀 들어가는 피지배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사료는 뭐가 있느냐? 뭐 사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사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쿨 커리큘럼이란 말이 있죠, 그죠? 이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 이런 데에 가면은 교과목 같은 게 있는데 이 사료가 그 당시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서 뭐 가르치는 게 이게 남아 있어요, 그게 교과서 같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 이런 거 할 때 힘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찬양하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송덕시가 되게 많았다라고. 왜? 지배자들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좋아서 했던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의용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송덕시 같은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야 지배자가 지배할 수 있는 뭐 어떤 자기 어떤 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한 것처럼 로얄 인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왕의 비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도시의 면모가 강화되면서 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가 되려면 늘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늘 이게 중요한데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인구가 달리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집약이 돼 있어요. 인구가 필요할 때 많이 몰려 있어야지 쓸데없이 잘못 배치되면 발전하지 않죠. 인구 밀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서울처럼 그 정도 땅덩어리에 1000만 명 살면 참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이게 생산을 제대로 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인구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갖다가 펼쳐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 지배력이 팽창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로서 위상을 가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뻔한데 경제력하고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하고 군대가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인구가 있어야 생산을 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높은 수준의 도시화의 면모들이 보이는데 지구라트를 많이 만듭니다. 지구라트를 많이 만들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지배자의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신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찬양하고 공물을 갖다 바치죠. 신전에 올라가 갖고 뭡니까 자기가 믿는 이런 지역 신들에게 뭡니까 기우제를 드리고 뭐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지배자들이 대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지구라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지배민들이 이제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복지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많이 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 항만, 뭐 철도 이런 거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사 짓는데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들을 갖다가 뭐 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을 뭐 쉽게 끌고 온다든지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제방, 방둑을 쌓는다든지 민생에 필요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유능하면서도 생각 있는 군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좋게 평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보이는 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루사망조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면모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공사들을 많이 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전도 짓지만은 그 물 같은 걸 갖다가 데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뭐 제방을 만들고 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민생도 돌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인 게 뭘 보냈냐면요. 영토가 확장되고 팽창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정복한 곳에 다스려야 되거든요. 정복당해서 항복한 사람을 믿기 힘드니까 그 사람 감시하는 사람을 하나 보내야 돼. 총독을 보내야 돼. 대리 통치인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메르에서는 수칼마라 그래. 수칼마. 수칼마라는데 이 문제 약간 이제 철자가 약간 부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만 수칼마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수칼마라 그래서 수칼마흐라고 하네. 작겠습니다. 수칼마흐에서 H 밑에다가 무슨 부호가 갖다 붙죠. 그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흐라고 하면은 그냥 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좀 강합니다. 독일어의 이 흐 발음 중에 CH가 있어요. 체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발음이 나냐면 몇 가지 발음이 나는데 전형적으로 흐 발음 나는데 강하게 나요.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북 하면은 북이죠. 그죠? 책인데 북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 아카드어에서도 이 히읗 발음 나는 것이 강하게 날 때,
스칼 막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할 때 요걸 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스칼마라고 하는 거는 로얄 챈슬러 그래서 왕이 믿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내갖고 대신 통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복된 지역이 충성을 하고 공납을 갖다 바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금 제도가 생기는 거죠. 이게 나중에 조직적으로 발달하고 그 한 국가가 너무 커져 버리면 영토 국가에서 뭐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임페리얼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제국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커진 나라들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토가 커진 느낌, 세금을 징수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을 이 들어와야 어떻게 됩니까? 큰 제국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제국이 건사하기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지 제국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잘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유능한 사람들이 이 행정을 바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요소에 배치하는 해안이 누구에게? 최고 통치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5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외부에서 이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패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패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이 엘라민들한테 잡혀서 수사로 잡혀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표기된 것처럼 2004년까지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민족들이 이제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돼서 큰 역사의 한 맥이 이제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드디어 아모리인들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아모리인들은 아무루신이다. 아무루신을 갖다가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신으로 정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아무루 신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모리족이라고 해요. 아모리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열고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드디어 고바빌로니아 시대가 생겨나게 된다. Old Babylonian Empire는 아니고 킹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바빌로니아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바빌로니아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뭐 이미 하무라비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은 이 고바빌로니아 시대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나라들이 고대 근동에서 각축을 벌이다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윤곽이 잡혀 나가는 것이 몇몇 나라들이 강성해지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지도가 없는 바람에 그냥 말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몇 나라들이 각을 세우는데요.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옛날에 그려놓은 지도를 갖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메소포타미아 내에서의 세력 다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그려놓은 것 갖고 좀 하자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B로 표시하겠습니다. 바빌론이 있고 이 티그리스강 끝단에 에시누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시누나. 그리고 유프라테스 따라서 한참 위로 올라간 마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티그리스 강 넘어가자마자 이란계인 엘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한 4나라 정도를 주목해서 봐야 되네. 이게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바빌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왼쪽에 두고 엘람은 반대쪽에 여기 있고 이 티그리스 강 한참 위에 올라가면 에시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거의 한참 위에 올라가면 마리가 있어요. 이 4대 영토 국가에서 도시 국가 중간 사이의 나라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힘이 비슷비슷했어요. 이때 하무라비가 집권할 때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힘이 좀 센 게 좀 위치상 멀리 있던 엘람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엘람 눈치를 보면서 말이랄까 바빌론이랄까 이 에시누나랄까 하는 이런 바빌론, 마리, 에시누나 같은 이런 나라들이 엘람 눈치를 보면서 조그만 지역에서의 어떤 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근데 함무라비가 집권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안 합니다. 전략적으로 점점 누가 힘이 세져 나가냐면은 이 바빌로니아가 힘이 세져 나가. 그리고 바빌로니아는 모든 나라 하나하나를 다 제거를 해버려요. 완전 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꼼짝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군사력과 외교술 두 가지를 잘 동원해서 결국 자기가 다스리던 시대에 자기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 외에도 이 정치적인 능력에서도 함무라비는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무라비 이 시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좀 얘기를 해.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14를 보세요. PPT 번호 14를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은 원래 한참 동안 우리의 기억에 어떻게 되면 모르고 지내다가 1901년이 되면요. 한 100년 약간 됐는데 프랑스의 이 탐험대에 의해서 고고학 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 오늘날 이란 땅에 있는데요. 거기에 고고학 발굴하다 보니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그래갖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걸 알고는 기가 막히게 자기 나라로 갖고 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저도 3번이나 봤습니다. 현장에서 함무라비 법전. 생긴 게 사람 키 정도밖에 안, 2m 20cm 정도밖에. 생각보다 작아요. 거기 안에 우리가 A4지로 수십 장 정도 해당되는 분량의 글들이 빽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가 아니고 진품이에요, 진품.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질 때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거 외에도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우리처럼 문서로 만들어 복사해서 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만듭니다. 그래서 수십 개를 만들어 놨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함무라비 본토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수사에서 발견. 왜 그래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전쟁 같은 거에 의해서 뭐 전쟁이 진다든지 전쟁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쳐들어온 나라 가져갔을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수사에 이제 가져가갖고 이제 소장이 돼 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발견해갖고 루브르로 옮겨다 갖다 놨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말하기 그런데 그냥 훔쳤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높이 2.25m 되는 돌기둥으로 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쐐기 문자에 의해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여러분 알죠? 서령 문자, 큐니폼이라 그러는데 이게 딱 새겨져 있는데 전문, 후문 외에도 282조의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나오기 전에 왜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나오고 법조문 다 끝나고 난 다음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그러니까 서본결의 굉장히 조직적인 논리로서 만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서본결 결론이야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지만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단 논법의 의미를 갖다 역설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00년대 사람이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는 BC 1700년대 사람. 그럼 1400년 전에 3단 논법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3단 논법은 단순한 거긴 한데요. 뭐 생각 못하는 부분은 없죠. 어쨌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되어 있는데 기둥 상부에 왕이 샤마시 신이라고 해서 함무라비 시대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신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이 내게 이러한 명령을 줘서 신의 명령에 의해서 귀한 법을 만들었으니까 신의 명령을 지키듯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요. 이 벽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함무라비가 샤마시에게 법전을 받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실제로 원품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여기 샤마 주신이 법을 준다고 그래서 법신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째 영상 40분짜리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도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